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티아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지멘스의 제품 선정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티아 셀렉션 툴은 지멘스의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선정 도구의 이름이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 포트폴리오의 선정을 위한 단일 툴로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올바르게 선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른 외부 툴과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버전으로 저희 쪽에서는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PC에서 다운로드 후에 압축 해제를 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버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에서 브라우저 기반에서 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툴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멘스의 자동화 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다운로드를 먼저 받는지를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좀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창에서 티아 셀렉션 툴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엔터키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멘스 사이트의 티아 셀렉션 툴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링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그 소개 동영상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티아 셀렉션 툴의 클라우드 버전, 그 다음에 티아 셀렉션 툴의 오프라인 버전 두 가지가 접근이 가능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다운로드 zip 파일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브라우저 상에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브라우저의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설정되어 있는 브라우저의 그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아 셀렉션 툴.zi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편의상 이 바탕화면으로 옮겨서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렉션 툴, 그리고 셀렉션 툴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으신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셀렉션 툴.exe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티아 셀렉션 툴 화면이 실행이 돼서 눈에 보이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윈도우 PC용의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 툴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사용하시는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중에서도 좀 해상도가 괜찮은 그런 제품 중에서 바로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면 티아 셀렉션 툴 클라우드라고 하는 항목에서 스타트 온라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 방법은 주로 오프라인 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사용법은 대동소이하니까 오프라인 툴의 사용 방법을 먼저 보신 이후에 클라우드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온라인 버전, 그 다음에 오프라인 버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티아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저희 제품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뭐 드래그 앤 드랍이나
아니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마우스 움직임들을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심자나 숙련자 모두를 위한 뭐 어떤 뷰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티아 셀렉션 툴 오프라인 버전을 실행을 시켜서 좀 어떻게 기동이 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election.tool.exe 파일을 실행을 이렇게 시킬 거고요. 실행을 시키면 티아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그런 로고가 뜨면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웰컴 화면이고요. 뭐 웰컴 화면은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특정 시기에 핫 이슈가 되는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주로 띄워주는 창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New Device나 프로젝트나 오더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옵션 창도 있으시고요. 뭐 옵션 창에서는 뭐 사용 환경들, 뭐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셀렉션 툴 프로젝트의 그 어디에 이렇게 그 파일들을 생성한 파일들을 저장을 할 것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튜토리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체크 뭐 창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뷰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프로젝트 뷰라고 하는 화면과 포탈 뷰라고 하는 화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제가 프로젝트 뷰 아이콘을 먼저 좀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아까랑 조금 다르게 바뀐 걸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밑에 보면 또 포탈 뷰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포탈 뷰를 누르면 다시 저희가 초반에 봤던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포탈 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약간의 따라하기 형식으로 해서 신규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숙련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 베이스의 디바이스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신다든지 할 때 사용하시는 뷰인데, 사실 뭐 사용법이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젝트 뷰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셀렉션을 시작을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BOM을 만들어내는지까지 좀 간단하게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행시킨 셀렉션 툴에서 프로젝트 뷰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뷰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직관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젝트 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 프로젝트, 티아 셀렉션 툴의 이 해당 프로젝트 안에 그룹,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프로젝트 안에 그룹 안에 디바이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룹도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고, 또 그룹 안에 디바이스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룹 1이라고 하는 그룹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선택을 해서 이름을 좀 하나를 넣겠습니다. 티아 시스템 01 이렇게 제가 하나를 이름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New Device를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PLC CPU하고 IO들로 이루어진, 샤시 IO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Device 위에서 제가 클릭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러, IO 시스템, 판넬, 뭐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PLC 혹은 뭐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산업용 제어기 제품군을 저희가 컨트롤러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I/O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I/O 시스템들, 그 다음에 파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HMI 중에서 터치 파넬, 인더스트리얼 PC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PC, 그리고 드라이브 테크놀로지는 인버터 드라이브나 서버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뭐 저희가 흔히 CP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뭐 산업용 통신에 필요한 제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컨트롤러에 제가 들어가서 S7 1500이라고 하는 저희 주력 PLC를 설정을 하는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스페셜 프로덕트 프로퍼티라는 곳에서 이 PLC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쭉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 CPU 디자인 중에서 모션 컨트롤을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fail safe, 저희가 얘기하는 세이프티 PLC로 사용을 하는 제품인지, 혹은 이중화 CPU를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은 그런 속성들을 부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환경들, 예를 들면 온도, 사용 온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인증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은지, 뭐 여기 보면 C+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익스트림 환경, 뭐 고온, 뭐 저온 내지는 어떤 코팅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는 않은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PLC 같은 경우에 발열 입구에 따라서 또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톨레이션을 하실 때 수평인지 수직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두는 걸로 하고 여기서 컨피규어 버튼 눌러서 실제로 PLC CPU하고 I/O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 CPU들 1511부터 1518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이시면 F가 붙는 제품들이 저희 세이프티 CPU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컴팩트 CPU라고 해서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CPU하고 I/O가 몇 개 결합이 되어 있는, 2개 정도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컴팩트한 제품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CPU라고 해서 모션 기능이 스탠다드 CPU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CPU도 있고, 이중화 CPU들도 이렇게 있으신데 이중화 CPU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스페셜 프로퍼티에서 설정을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제가 1515라고 하는 CPU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샤시에다가 넣으면 메모리 카드를 설정하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CPU를 선정을 하실 때 가장 혼동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메모리 카드 선정인데요. 보시면 1515 CPU 같은 경우에는 워크 메모리가 500KB,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가 3M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합쳐서 사람들이 3.5MB 이상만 되면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SMC 카드를 4메가나 12메가 같은 제품으로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티아포탈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 보시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저희가 워크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워크 메모리는 PC 제품군에 있어서는 일종의 램 같은 존재인 거고요. 이 SMC 카드
시마틱 메모리라고 하는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컴퓨터의 램이 4기가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4기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실질적으로 원본 파일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메모리 사이즈를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7 1500의 SMC 카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더 큰 메모리를 소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원본이나 프로젝트의 커멘트 내지는 다른 그 핸들링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515 CPU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미 보시는 것처럼 256MB로 디폴트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TR 셀렉션 툴에서 이 해당 CPU에 대해서는 메모리 카드를 256MB를 사용을 해야만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권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OK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CPU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오른쪽으로 I/O 제품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넣을 건데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DI 32점 24V DC의 HF, 그 다음에 DI 16점 24V DC의 HF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DI 32하고 16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2점, 16점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이렇게 눈에 크게 바로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 HF라고 하는 모듈하고 BA라고 하는 모듈도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HF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ST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또 여기도 BA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아날로그 인풋이나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같은 점수에도 BA, ST, HF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HS, 그 다음에 HF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F는 저희 지멘스 기준상 하이 피처라고 하는 그 모듈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BA는 베이직, ST는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HF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보다는 진단 기능이라든지 혹은 아이솔레이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ST,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듈이나 아니면은 BA, 베이직 모듈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점으로 해서 어차피 DI 32점 같은 경우에는 HF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HF 타입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여기부터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그러니까 I/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터미널 블락이나 내지는 프론트 커넥터라고 하는 것들을 액세서리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I/O의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세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00의 모듈 같은 경우는 풀리 모듈러 시스템, 플렉서블 커넥션, 프론트 커넥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풀리 모듈러 시스템 케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터미널 블락 형태의 커넥터를 I/O 단자에다가 끼고요. 그 중간에 커넥터 처리되어 있는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이 단자대 박스로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단선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와이어링 할 때에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터미널 블락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눈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좀 복잡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 자체가 일반적인 커넥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중에서 별도로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지멘스 안에서도 다른 범용 커넥터에 비해서는 납기가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렉서블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커넥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커넥터에 와이어링이 돼서 나오는 타입이고요. 와이어링이 미터별로 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 3.2, 5.0, 6.5, 8.0, 10m까지 미리 다 선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프론트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면 이 경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류 타입이나 아니면 푸시인 커넥터 타입으로 해서 직접 배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스크류 타입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스크류 타입이 진동에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스크류 타입이 푸시인 타입에 비해서 진동이 더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동 때문에 스크류가 풀리면 그 내부의 접촉이 계속 반복적으로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오히려 단점이 있고요. 오히려 단점, 저희가 푸시인 타입 같은 경우가 눌러서 끼는 형태로 되어 있고 뺄 때도 옆에 단자를 눌러서 빼는 형태인데 오히려 진동에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선 앞에 있는 커넥터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이 끊긴다거나 뭐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덜한 제품이 푸시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동 때문에 스크류 타입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선입견은 버리셔도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스크류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제가 스크류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디지털 인풋 카드를 하나를 여기다가 선정을 해서 집어 넣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 카드도 이렇게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웃풋, 저희는 D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인풋은 디지털 DI, 그 다음에 디지털 아웃풋은 DQ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DQ 32점의 HF라고 되어 있는 모듈을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 거고요.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선정을 하는 화면이 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이미 프론트 커넥터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프론트 커넥터 스크류 타입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론트 커넥터 스크류 타입 자동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이 모듈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체인지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얘만 푸시인으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얘만 플렉서블이나 플립 모듈러로 바꾸신다든지 하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에 8점에 아날로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이 모델명에 AI는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 요거는 8점이라는 의미라는 거 아실 것 같고 8점에 U, I, R, RTD, B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8점에 U, I, RTD, TC, ST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BA하고 ST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하고 스탠다드라고 하시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U하고 I는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볼테이지하고 커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RTD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RTD 타입의 아날로그 센서.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UIRTD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TC라고 또 있잖아요. 이 TC는 서머커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센서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BA냐 ST냐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RTD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의 그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셀렉션 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두 제품의 스펙 시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희가 비교해 보고자 하는 모듈들 중에 하나의 커서를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보이는 컴페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체크박스가 나올 거고요. 체크박스에서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오픈 컴패리슨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듈의 정보를 좀 모아서 보여드리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옵션이 Differences Only 이 두 개의 다른 점들만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Not Only Difference로 하면 네, 두 개의 스펙을 이렇게 남김없이 다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버전이 그 독일어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금방 저희가 버그를 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영문으로 바꿔서 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나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프로덕트 타입의 형태, 그 다음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스텝 7 내지는 티아 포탈이라고 하는 저희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쭉 있으시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지원하는 인풋 형태, 볼티지, 커런트, 서머커플, 그 다음에 그 RTD,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인풋 레인지, 이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 몇 볼트에서 몇 볼트까지가 측정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이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BA 베이직 모델이고 오른쪽이 스탠다드 모델인데 예를 들면 같은 이런 그 RTD라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타입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베이직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센서의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PT20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에선 지원을 하지만 베이직에서는 지원을 하지를 않고요. PT500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에선 지원을 하지만 베이직 타입에선 지원을 하지를 않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베이직 모듈만 가지고도 커버가 가능한지 스탠다드 타입을 꼭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컴패리슨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정하는 화면으로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8점에 UI RTD TC, 그러니까 볼테이지, 커런트, 그 다음에 RTD, 서머커플 지원하는 그런 모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셀렉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날로그 아웃풋 4점짜리 스탠다드 모듈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CPU, DI, DQ, AI, AQ,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액세서리로 프론트 커넥터, 스크류 타입, 그 다음에 CPU는 1515, 그리고 메모리 카드 256MB 이렇게 선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위쪽에 메시지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 이 메시지는 보통 워닝하고 인포메이션. 워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포메이션은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4/7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T백 MP라고 하는 형태로 액티브 백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품을 써서 리모트 I/O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에 가서 인포메이션에 보면 로드 커런트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CPU에 적용할 파워 서플라이가 현재 이 구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그냥 거의 참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워 서플라이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로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이 로드 파워 서플라이는 말 그대로 그 로드를 실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전원선을 이용을 해서 CPU나 I/O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형태의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 전용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더 많은 모듈들의 백플레인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LC 프로젝트에서 현재 파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모듈들을 많이 붙이거나 아니면 전력에 파워 서플라이에 공급되는 전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시면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PU에 그냥 선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 로드 커런트 파워 서플라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M이 선정되었고, 파워 모듈, PM은 백플레인 버스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뭐 일종의 정보 창이 떠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구성에서는 CPU에만 전원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번에는 로드 파워 서플라이하고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의 그 차이점하고 사용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PLC 샤시의 전원을 일부러 좀 넘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웃풋 모듈이나 통신 모듈이 그 PLC의 전원을 가장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CM1542-1 프로피넷 컨트롤러,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더넷 카드, 증설하는 이더넷 카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업용 이더넷 카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인터널 파워 아웃풋이 백플레인 버스로 가는 것이 부족하다. 여기 보시면 인터널 파워 아웃풋이 CPU 혹은 파워 서플라이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지금까지 추가했던 모듈에 공급되어야 할 전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워닝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티어 셀렉션 툴이 가지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전원이 부족하진 않느냐, 이 시스템 자체에 공급되는 필요한 전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넬에다가 구성을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피넷 모듈을 2개까지 제가 증설을 했는데 하나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0번을 누르셔서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전원을 확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굳이 앞쪽에 놓지 않으셔도 중간에 전원이 부족하다고 했던 지점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그 다음부터는 모듈의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통신 모듈을 증설할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슬롯이 저희가 이제 31번까지 있습니다만 31번까지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CPU마다 통신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스펙을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샤시 I/O 기준으로 이렇게 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CPU의 전원, 그 다음에 DI/DO, AI/AO, 거기에 증설 파워 서플라이 하고, 증설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 하고, 그리고 프로피넷 모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백플레인 버스를 통해서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혹은 앞쪽에 별도로 들어가도 되고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도 증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봐서는 PM이라고 하는 그냥 선으로 연결되는 파워 서플라이 하고 PS라고 하는 전용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 백플레인 버스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2개의 파워 서플라이로 현재 이 렉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31번 슬롯까지 제한 없이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모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1500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렉에 전원만, 시스템 전원을 넣어주시면 거의 30개 정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웃풋 카드에다가 통신 카드를 집어넣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7번 슬롯까지 확충이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왼쪽에 오더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으로 가서 클릭을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셀렉션을 했던 모듈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선정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운팅 레일까지 이 모듈이 안착이 되는 샤시 레일까지 선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익스포팅이라고 하는 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엑셀이나 CSV 같은 파일로 BOM을
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port Inform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CAX, 여기서 이제 CAX는 이 제품들에 대한 CAD 데이터를 저희 사이트에서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구성을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 행위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이 S7 150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마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워닝에 여기에 사용한 PM이 24V 커넥션에 충분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네요. 이런 경우는 PM 모듈 중에서 좀 더 큰 모듈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외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PM이라고 하는 제품은 모양은 저희 S7 1500 모듈처럼 생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동작은 그냥 일반적인 외부 24V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없이 나중에 저희 C탑이라고 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트 I/O 부분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New Device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I/O 시스템,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I/O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ET100MP라고 하는 제품 선택을 해서 똑같이 스페셜 프로덕트 프로퍼티, 컨피겨, 리미트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컨피겨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IM이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 모듈은 뭐냐면 CPU에 있는 네트워크 포트, 그러니까 이더넷 포트에 이 리모트 I/O가 이더넷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네트워크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M15-PN, 프로피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RJ45 이더넷 포트처럼 보이시잖아요. 그 옆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I/O 모듈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리모트 I/O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BOM 보셨던 화면으로 가볼까 합니다. 물론 IM 모듈 같은 경우에도 CPU처럼 전원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로드 커런트 파워 서플라이를 간단하게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C탑 같은 파워 서플라이를 넣어 주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I/O 모듈들의 개수가 많아서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서 이렇게 전원이 좀 더 뒤에 있는 모듈까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TIA 포탈과 ECAD 시스템에서의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M, 그러니까 엑셀 형태로 해서 BOM 파일을 내보낼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플랜 같은 ECAD 시스템에 호환이 될 수 있는 AML 파일,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ML이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도 이 TIA 셀렉션 툴에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IA 셀렉션 툴에서 오토메이션 ML, AML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이 플랜 같은 ECAD 툴에서 임포트를 해서 도면에 그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면을 TIA 포탈이라고 하는 저희 엔지니어링 툴에서 바로 임포트를 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게끔 일종의 호환되는 AML이라고 하는 오토메이션 표준 파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HTML 같은 XML 같은 자동화 표준 파일을 AML 파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아 셀렉션 툴 화면에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익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티아 포탈 혹은 이캐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화면을 눌러서 이캐드 선택을 하시고 익스포트 버튼 누르시면 제가 바탕화면에 편의상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셀렉션 툴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project.aml이라고 하는 파일, automation 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성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ML 파일을 티아 포탈이나 아니면 이플랜 같은 이캐드 툴에서 임포트를 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화면들 내지는 연결 형태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V DC 로드 뷰 내지는 컨슈머 뷰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이제 전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C탑이라고 하는 전원 공급 장치, 24V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구성한 시스템이 몇 암페어를 잡아먹을 것이냐, 전류를 얼마나 컨슈밍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리미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커런트의 파워 세그먼트 내지는 커런트 컨섬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도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커런트 컨섬션은 그 레이티드 밸류로는 평균치로는 1.5A, 그다음에 피크치로는 1.73A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선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메뉴 중에 24V DC 컨슈머 뷰라고 하는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New Power Supply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파워 서플라이를 한 2개 정도 사용을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파워 서플라이는 이렇게 아까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 24V짜리에 공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O에 로드 공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리모트 IO에 인터페이스 모듈하고 그 다음에 IO 로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각각의 파워 서플라이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컨피겨를 선택을 하시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선정을 하실 수 있게끔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그 디테일 화면에서 제가 그냥 클릭만 해도 에디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선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디트 눌러서 해볼게요. 로드는 이렇게 저희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otal Consumption exceeds maximum allowed value of 40A. 예, 40A가 넘어가네요. 40A가 넘어가서 여기에 지금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돌아가서 이 로드를 조금 줄여야
원활하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롯 한 15번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DC 컨슈머 뷰로 돌아가서 에디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40A가 넘네요. IO를 조금 더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카드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DC 컨슈머 뷰로 가서 에디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디트 누르기 전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타겟 암페어 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의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나와요. 근데 어쨌든 에디트 눌러서 들어가면 몇 퍼센트의 팩터를 적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리저브, 그러니까 안전율은 얼마나 줄 것이냐, 몇 암페어를 안전율로 줄 것이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총 레이티드 커런트가 10.63 암페어를 소모를 하고 있고 피크 커런트는 12.88 암페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63 암페어보다는 더 큰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애드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면 인풋 볼테이지는 3상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 C탑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3상의 20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이중화를 할 것인지를 yes, no 중에 선택을 할 거고요. 이중화는 제가 하진 않을 거고 프로텍션도 별도로 넣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링, UPS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 제가 안 할 거고요. 결과를 누르면 이 제품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제품도 제가 에디트 눌러서 보시면 10.03A 이상 레이티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드 파워 서플라이 선택해서 3상 20A짜리 이중화 사용 안 하고 프로텍션 사용 안 하고 버퍼링 모듈 사용 안 하고 결과 눌러서 어플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는데 세이브 눌러서 클라우드에 할 것이냐,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할 것이냐, 로컬에 할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고요. 전 로컬에다가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티아 셀렉션 툴, 이렇게 셀렉션 툴 파일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로젝트.tia로 그냥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오더 리스트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제품들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액세서리들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익스포트 as XLS, 엑셀 파일로 해서 BOM 파일을 엑셀로 익스포팅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품들하고 아티클 넘버, 저희가 예전엔 MLFB라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티클 넘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구매를 하시는지, 오더 퀀티티 이렇게 해서 BOM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아 셀렉션 툴은 전체적인 자동화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단일 도구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오프라인 형태가 됐든 클라우드 형태가 됐든 이렇게 프로젝트 준비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툴이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품 선정이 가능하고 이캐드나 티아 포탈 같은 다양한 외부 도구하고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지원 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티아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는 상황에서 그 어떤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항상 그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포탈 뷰의 옵션의 튜토리얼, 여기에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항상 저희 지멘스 사이트에 있는 이 튜토리얼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곳에서 도움말을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 티아 셀렉션 툴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단일 PLC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연동이 가능한 리모트 I/O 시스템, 그리고 전원부까지 사용하는 24V 전원까지 선정하는 것까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지멘스에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데서 티아 셀렉션 툴이라고 치시면 검색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